안녕하세요. 파산관장의 홍익 변호사입니다. 이번엔 미국 파산법 개론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파산법의 구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파산 사건이 있어서든 간에 결정적인 단계 중 하나는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 및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다. 저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뭐 29종이냐, 14종이냐, 지방은 뭐 40개, 여러 가지를 요구하는 이유가 그거죠.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을 정확하게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파산법 제5장은 이것을 수행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501조 내지 510조는 파산재단에 대한 청구권에 초점을 둔다. 다른 것 중에서 파산법의 이 부분은 채무자가 파산 사건이 진행 중에 부담하는 비용은 일반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관념을 채택하고 있다. 507조 A1에서 이들 비용이 먼저 청산되고 나서 나머지 일반 채권자들 사이에 배당된다. 이들 비용을 절차비용 청구권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는 파산 절차 진행에 대한 직접 비용과 그 사이에 사업을 운영하는 데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재단채권이라고 하죠. 여기서 번역은 이제 절차비용 청구권 같은 내용입니다. 절차비용 처리 방법이 근저에 있는 파산제도는 일반 채권자들이 이익을 위하여 운영된다는 가정은 가끔 현행의 실무와 어긋날 때가 있다. 많은 대규모 기업이 11장 절차에 들어갈 때 담보채권자들에게 상환에게도 부족한 자원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그쵸. 통상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뭐 담보권자한테 나눠주면 일반 채권자한테 돌아갈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환가를 했는데 세금으로 다 주고 일반 채권자한테 한 푼도 못 주는 폐지 사건이 거의 90%입니다. 대법원 사이트에 통계에서 들어가 보면 매달 파산 통계가 나와요. 통계 월보가 나오는데 거기서 종결 사건이 채권자들한테 단 한 푼이라도 나눠준 거고 폐지된 거는 채권자들한테 한 푼도 나눠주지 못한 사건입니다. 종결 사건 비율을 본인들이 이렇게 눈대중을 해봐도 전체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도 안 됩니다. 뭐 미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러한 경우 사건을 관리하는 비용은 필연적으로 담보 채권자들로부터 나와야 한다. 506조 C에 의하면 관제인이 담보 제공된 재산 그 자체를 팔아 비용을 만들 능력은 제한되어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담보물로부터 절차 비용이 깎아내지는 것을 담보 채권자가 허용하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다. 각 사건에서 얼마나 어떻게 깎아내는지 정확한 모습은 현금 담보물에 관한 명령 또는 채무자 관리인 차임 약정의 일환으로 사건의 초기에 협상된다. 우리나라는 이런 좀 조항이 없죠. 506조는 담보물에 관하여 적절하게 담보권을 완성한 채권자의 권리에 대해 규정한다. 완성, 퍼펙션이라는 단어는 파산 절차에서 독특한 의미를 가진다. 완성된 권리를 가지기 위하여는 채권자는 재산권이 성립하였음을 세상에 공시하여야 한다. 전형적으로 저당권은 그 지역의 부동산 등기부에 그 저당권 설정 사실을 등기해야 된다. 동산에 대한 담보를 취득하는 채권자는 전형적으로 주의 해당 관청에 금융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파산 절차 외부에서는 담보물에 관하여 담보권의 설정을 적절하게 완성한 자는 담보물이 가치에 이르기까지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자격이 있다. 일반적인 문제로서 담보권을 적절하게 완성한 담보채권자는 파산 절차에 있어서도 역시 일반 채권자의 권리를 타파 또는 변호사들이 보통 즐기는 단어를 쓴다면 우선 또는 압도한다. 그렇지만 담보채권자는 그 담보물이 가지는 가치 한도에 이르기까지만 우선할 권리가 있다. 담보채권자는 담보물 그 자체의 점유를 해소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만일 담보물의 가치가 피담보 채무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즉 채권의 담보 초과, 오버시큐어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부채 금액과 동등한 담보채권을 가지는 것이 된다. 나아가 506조 B에 의하면 담보채권자는 파산 절차의 진행 중에도 이자를 받을 수 있고 또 그에게 발생한 합리적인 비용도 상환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비용 상환을 위하여는 담보 설정 계약에 채무자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약관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만일 담보물의 가치가 피담보 채무액의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즉 청구권이 담보 부족 상태라면 해당 청구권은 506조 A에 의하여 두 갈래로 분할된다. 채권자는 담보물의 가치에 상하는 담보채권과 그 차액 및 에 상당한 무담보 채권을 가지게 된다. 채권자는 이들 자산에 대해 그들이 가진 담보물권에 기하여 구체적 재산에 대한 지배권도 아울러 가진다. 단순한 제7장 절차에 의한 청산에 있어서는 담보물권, 우선 특권은 파산 절차를 그저 투과할 수 있다.
은행이 채무자에게 100불을 빌려주고 채무자가 그 소유하는 한 필의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다고 가정해보자. 그 후에 불황이 닥쳐 부동산의 가치가 25불로 떨어지고 채무자는 실장 절차를 신청한다. 부채 금액이 토지의 가치를 초과하기 때문에 관제인이 이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으로부터 일반 채권자에게 이득이 가도록 해줄 수가 없죠. 그러므로 관제인은 이 부동산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우리가 이거를 우리나라 용어는 뭐라고 합니까? 포기, 어벤던, 환가 포기라 그러죠. 뭐 예를 들어서 근저당권이 너무 잡혀 있어 갖고 가끔 포기 많이 합니다. 파산에서도 어벤던, 그죠? 환가 포기한 재산은 자유재산이고 이제 별채권자인 근저당권자가 권리 행사할 수 있죠. 파산법은 은행 및 다른 모든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인적 채무는 면제된다고 규정한다. 그렇지만 은행은 부동산이 채무자의 수중에 있게 된 순간 자유롭게 그 토지를 경매, foreclose라고 하나요? 경매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것은 우선 특권이 파산 절차를 견디고 살아남기 때문이다. 선취특권 투과의 법리는 롱대 블러드 사건에서 처음 제시했다. 선취특권이 투과된다는 것은 선취특권은 파산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리앤패스드루 선취특권 투과의 법리는 롱 블러드 사건에서 처음 제시되었다. 이것도 미국에서는 판례로 제시됐네요. 선취특권 우리나라로 말하면 별채권입니다. 용어는 조금 다르지만 뭐 원리는 똑같죠. 541조 내지 560조는 파산자들이 어떤 재산을 가진지를 확립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파산 선고 당시 가진 모든 채무자의 재산 및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장래의 청구권 이 두 가지가 파산재단을 구성을 하죠. 미국은 어떤가 보십시오. 이 조항들은 파산 절차는 파산 절차 외부에서 존재하는 권리와 의무의 집합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중심적 관념에 세워져 있으며 그 다음 비파산법적 기준선으로부터 이탈을 요구하는 파산법의 특수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확정한다. 541조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Property of the Estate라는 중심적 개념을 정의한다. 관제인 또는 채무자 관리는 채권자들이 청구권을 갚을 재원이 되는 재산을 수집할 책임 및 이를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책임을 진다. 관제인이 배당할 책임을 지죠. 환가해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라고 부르는 이들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한다. 541조는 개인과 법인 사이에 뚜렷한 구분선을 그린다. 그죠? 개인의 장래소득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되지 않죠. 파산 선고 당시까지 가진 재산, 파산 선고 이후의 재산은 뭐라 그랬습니까? 신득재산이라 그랬죠. 그래서 채무자의 자유재산이 된다 그랬습니다. free. 자유재산은 네 가지가 있다 그랬어. 있죠. 파산 선고 이후의 신득재산, 그 다음에 압류금지재산, 그 다음에 재판부에서 면제재산 신청을 해서 면제 결정을 한 재산, 마지막으로 아까 그런 환가 포기, 어벤던, 환가 포기된 재산 네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이 장래소득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되지 않지만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의 장래소득은 파산재단에 속합니다. 이게 법인과 개인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거를 지적한 책은 없는 것 같아요. 잘 못 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미국 파산법 개론에서 명확하게 지적을 했네요. 법인의 장래소득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이것만 얻어도 이 책은 여기까지 지금 15페이지 읽고 있는데 하나 건진죠. 이렇게 구분선을 그린 것이 개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신선한 새 출발을 부여하는 파산법의 결정적 특성이라 그랬죠. 그것은 이 책의 다음 장에서 초점이 된다. 그렇죠? 개인은 항상 살과 피가 있는 개인의 신선한 새 출발. 이게 개인 파산법의 이념입니다. 법인은 다르죠. 법인은 청산입니다. 공평하게 관제인이 중립적 입장에서 파산 절차를 진행을 해서 재산을 깨끗이 모은 다음에 법 순위에 따라서 나눠주기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거기에는 뭔가 법인을 새 출발하는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법인 파산은 죽이는 겁니다. 킬.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리고 의미 있는 거는 이제 M&A나 인수합병으로 매각을 할 수 있죠. 매각을 하는 것도 결국은 채권자들의 돈을 나눠주기 위한 절차죠. 새 출발은 없죠. 인수
M&A한, 인수합병한, 그게 그 새로운 법인에 가서 아니면 새로운 개인한테 가서 새로운 법인기업, 퍼슨한테 가서 뭐 새로운 어떤 가치를 창출하는 건 별개의 문제죠. 근데 개인 파산에서는 여기 항상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살과 피가 있는 개인에 대한 신선한 새 출발. 많은 경우에 어떤 채무자의 채권자가 접근할 자격이 있는 재산은 제3자가 청구권을 주장하는 재산이다. 이러한 경우 관제인은 그 재산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만일 채무자 자신이 청구 원인을 제출할 수 있다면 재산은 541조 하에서 파산재단의 재산으로 간주된다. 다른 경우에는 관제인 이른바 부인권 다시 나오죠. 미국에서도 avoiding farmer입니다. avoid가 부인하다죠. 뭐 회피하다, 부인하다,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시인하다의 반대입니다. 취소하는 거죠. avoiding farmer 중 하나를 행사하여야 한다. 544조 A는 관제인이 강제환수가 strong arm입니다. 강제환수 권한이다. 관제인은 이 권한을 사용하여 예를 들어서 완성되지 않은 담보 설정 행위를 무효로 할 수 있다. 담보를 취득하려는 채권자는 공적인 출연을 통하여 그 권리를 등기하지 못한 경우에는 파산 절차에서는 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 또 부인권은 관제인을 하여금 사행위, 프로덜런트 컨베이언스, 그죠? 프로드가 영어로 FRAUD가 사기죠. 사기적 행위입니다. 사회행위를 무효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것은 파산 절차 외에서는 채권자들이 일반적으로 누리는 권리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민법에 있죠. 이 사행위에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일 때 합리적으로 동등한 가치보다 낮은 대가로 이뤄진 재산의 이전 및 채무의 부담 및 채권자를 방해, 지연 또는 기망할 의도로 행한 이들 처분 행위를 포함합니다. 548조. 그러한 거래는 노골적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기의 표지, 즉 거래가 정당한 사업상의 목적이 없고 그 대신에 채권자들이 변제받을 능력을 좌절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시사하는 징표를 지니고 있는 거래를 포함한다. 또 하나의 조항은 관제인으로 하여금 파산 절차의 신청 직전에 일부 채권자에게 행해진 재산의 이전을 무효화할 수 있게 허용한다. 이게 편파적 재산 547조입니다. 편파적인 재산 이전에 반대하는 이 정책은 채권자들이 파산이 임박하였음을 알았을 때, 즉 재산을 먼저 잡으려고 경주하는 것을 방지한다. 그렇죠? 먼저 잡아먹으려고 난리죠. 그렇죠? 파산법 제1장, 제3장, 제5장에 있는 일반적 조항들은 완벽하게 정돈된 것이 아니다. 다른 곳에 배치되었으면 좋았을 조항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 108조는 관제인에게 어떠한 행동을 제기하는 데 특별한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행동을 제기하지 않은 것의 결과는 때때로 자동 중지가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 조항은 362조와 연관하여 있는 것이 가장 좋다. 미이행 쌍무계약을 다루는 365조는 잘못 위치를 잡은 것이 가장 분명한 조항일 것이다. 쌍무계약은 성질상 채무자와 제3자 사이의 상호간 권리와 의무와 관련이 있다. 이것들은 재단에 대한 청구권과 재단이 가진 재산의 조합으로 보는 것이 가장 좋다. 쌍무계약으로 인하여 제3자는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므로 파산재단에 대한 청구권이다. 이와 동시에 쌍무계약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다. 쌍무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자는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기 때문이다. 청구권과 재산은 파산법 제5장의 영역 내부에 떨어지므로 쌍무계약에 관한 조문은 마땅히 5장으로 갔어야 한다. 365조를 올바른 곳에 배치하지 못한 것이 그 조항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원칙적으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지만 결함 있는 배치가 변호사와 판사들이 그것을 적용함에 있어 직면한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악화시켜 왔을지도 모른다. 제11편의 나머지 장은 파산사건의 여러 종류를 제시한다. 9장은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요구되어 있다. 101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municipality는 지방자치단체는 주의 정치적 하부 조직 또는 공공기관 또는 업무 대행기관을 의미합니다. 구장 절차에서의 채무자는 시티와 읍, 타운 외에도 수도구, 워터 디스트릭트 및 전력구,
파워 디스트릭트가 포함될 수 있다. 제9장 절차는 대공황 이래 널리 쓰여지지 않았으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막대한 연금부담과 다른 채무를 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2013년 디트로이트시의 하산 신청은 새로운 시대의 전조일지도 모른다. 이 책이 2014년도에 쓰여진 6판이니까 2013년도에 미국에서 이제 디트로이트시가 파산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언론 검색해보면 나올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은 다른 유형의 파산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된다. 9장의 실제 규정은 대략 동일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자들의 권리는 통상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들의 권리와는 놀랄 만큼 동떨어진다. 파산 절차 외부에서라면 법률은 전형적으로 시청사나 소방차와 같이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재산을 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이익을 위하여 시가 수탁자로서 소유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채권자는 지급을 받기 위하여 이러한 유형자산에 대하여 강제 집행을 시도할 수 없고 그 대신에 시 조세의 수입을 찾아보아야 한다. 그런데 조세 수입을 압류하는 것은 극단적으로 어렵다. 프랭크 퍼터 대법관이 유명하게 설시하였듯이 지방자치단체의 제1의 재산은 과세권이고 그것은 민간법인의 재산과 다르게 배당 가능한 것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무담보증권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과세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선의에 기초한 채권증서에 불과하다.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행사하려는 의지와는 별개로 과세권은 그 자체가 제한적인 것이다. 조세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너무 많이 높아지면 시민들은 그저 떠나버릴 것이다. 따라서 기초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에 추가하여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일으킬 수 있는 금액에는 자연적인 상한이 존재한다. 인구가 급격히 감소해버린 디트로이트와 같은 도시에서는 이 상한석이 특히 낮을 개연성이 크다. 채무의 부담은 자치하고서라도 도대체 디트로이트시가 어떻게 그 현존하는 도시 기반 시설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명백하지 않다. 그와 같은 제한이 9장 절차가 작동하는 배경을 제공한다. 제9장 절차에서 회생계획을 인가하기 위하여는 법원이 회생계획이 제11장 절차에서의 계획과 같은 기준 중 여러 개에 부합하다고 인정하여야 하지만 비파산법 하에서 채권자들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가 다른 채무자에 대한 것과 다르기 때문에 기준은 다른 광택을 띠게 되었다. 회생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을 것, fair and equitable, 이것도 우리나라에도 나오죠. 개인회생에서 읽어봤습니다. 공정하고 형평하고 뭐 여러가지 조건이 있는데 영어에서 따온 거죠. 공정하고 형평에 맞을 것이라는 요건은 11장 절차에서는 절대 우선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이라는 맥락에서는 공정 형평의 요건은 그 대신에 그 상황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합리적으로 지급할 능력이 있는 모든 것을 화의계획에서 변제로 제공할 것을 의미한다. 제9장의 조항들은 길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다. 901은 파산법의 일반적 조항 중 이 절차에 적용되는 조항을 확정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1113은 제9장 사건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9장 절차를 진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1장 절차에 있는 법인보다 단체협약을 해제할 수 있는 자유를 좀 더 누리게 된다. 연방파산법과 비파산법인 주법,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퇴직 연금 채무를 규율하는 주법 사이 상호작용은 대략 탐구되지 않는 상태로 남아있다. 제15장은 사업의 중심이 다른 나라에 있는 기업에게 다른 나라에서의 도산 절차에 맞게 미국에서 그들의 권리관계를 정리할 길을 제공한다. 이 장은 국제도산에 관한 모델법에 기반하여 입법되었다. 우리나라 도산법을 보면 맨 뒤에 국제도산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이 장은 외국에서의 절차가 그 적용 범위를 확정하여 자동중지 혜택을 취하고 미국 내에 위치한 재산의 관리권을 획득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 장의 조항은 대부분 절차적인 것이며 국제도산의 실체적 결과들은 그 다수가 대략 공인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파산법은 외국 대표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제예양이라는 일반 원칙을 고려하여 적절한 구제조치를 부여할 권한이 있다. 1507조 파산 판사들은 외국의 도산법 중 실체 규정에 기꺼이 따르고자 한다. 그렇지만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최근의 한 사건에서는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멕시코 법률하에서 인가를 받은 계획을 존중하기를 법원은 거부하였다. 여러 가지 중에 특히 회생계획을 추진한 내부자의 이익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회생계획은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의 책임을 면제하였다.
그러한 계획은 미국 국내법 하에서라면 단호하게 불어되었을 것이다. 통상적으로 개인과 법인은 파산법의 각 장에 규정된 여러 종류의 절차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인인 채무자는 대부분 7장, 이 7장이 파산입니다. 13장, 개인 회생입니다. 13장 절차를 선택할 것이다. 보통의 법인은 7장 절차의 신청 또는 11장 절차의 신청, 11장은 법인 회생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반 회생, 법인 회생이죠. 13장은 개인 회생, 7장은 개인 파산, 법인 파산. 보통의 법인은 7장 법인 파산을 신청하고 또는 11장 법인 회생 절차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제출되는 파산 신청의 종류는 신청을 제출하는 자가 추구하는 목적에 의존한다. 그렇지만 파산법원은 어느 장에 의하여 제기된 사건을 다른 장에 의하여 처리해야 될 사건으로 컨버트 변환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누린다. 우리나라는 이제 컨버트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작년에 서울회생법원에서 컨버터블, 이거는 뭐냐면 이제 일부 개인 회생에 개인 채무자들이 무리하게 소득이 없는데 억지로 개인 회생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럴 때 어차피 그 인가가 안 될 거 빨리 폐지하고 그 신속하게 파산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법원에서 임의적으로 도와주는 절차를 컨버터블, 이제 제 유튜브에서도 소개했고 그 뭐 찾아보면 있습니다. 준칙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생에서는 이제 파산에서 회생으로 전환하는 거는 없습니다. 전환하는 건 이제 요구하는 경우도 있죠. 판사가 보정을 해서 당신 이래이래라는데 개인 회생이 맞지 않냐, 파산을 취하고 개인 회생을 신청해봐라. 그때 일종의 컨버터입니다. 판사가 보정을 하죠. 마찬가지로 개인 회생에서도 개인 파산으로 컨버터 할 수 있는, 우리나라는 그게 이제 도산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 미국은 규정이 있습니다. 더욱이 706조 A에 의하면 채무자는 채권자가 7장 절차를 신청한 사건을 11장 절차에 처리되는 것으로 변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채권자가 이제 파산을 신청해 왔을 때 아니다, 나는 회생에 의해서 하고 싶다라고 변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항이 있습니다. 이 책 제2장에서 알 수 있듯이 7장 절차는 정직하지만 불운한 피와 살이 있는 채무자를 부채를 상한 능력이 있거나 7장 절차를 사용하는 것이 남임이라고 인정되는 자들과 구별하라고 한다. 약간의 소득만을 가지고 절망적으로 빚을 지고 있는 개인은 신선한 새 출발을 필요로 하죠. 그는 7장 절차에 한 파산 신청을 하여 일부 비면제 재산을 내놓고, 그렇죠? 일부 비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보험 한 800 있습니다. 그러면 150 빼고 600만 원, 650 토해내고 나머지 채무는 다 면책받고요. 만약에 서울에 6천만 원의 전세보증금이 있습니다. 그럼 5천만 원 면제받고 1천만 원만 토해내고 미국도 내놓는 표현을 하죠. 일부 비면제 재산을 내놓고 파산 신청 이전의 채무를 남기고 걸어 나가는 거죠. 새 출발하는 겁니다. 새 출발하는 거예요. 100m 이제 면책 지점에 골인했으면 다시 이제 거기부터 새 출발하는 겁니다. 반면에 채권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상환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버는 개인은, 그쵸, 파산 절차를 사용하여 그 채무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 707조 B는 미국은 민스, 자력 테스트, 자력 기준을 사용하여 두 가지 유형의 채무자를 서로 구별합니다. 727조는 정직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게 면책을 부여합니다. 541조 하에서 개인이 장래해버린 소득은 파산재산의 대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727조의 효과는 개인 채무자에게 채권자들의 청구로부터 자유로운 장래소득을 누릴 권리를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726조는 채무자의 재산이 채권자 사이에 배당되는 방식을 나열하고 있지만 이 조항 및 7장 절차에서 파산재단의 관리를 다루는 다른 조항들은 개인 채무자들의 경우에는 거의 적실성이 없다. 파산 절차를 신청하는 전형적인 개인들은 담보로 제공되지 않는 유형자산이 거의 없죠. 그들이 가장 큰 자산은 인적자본, 몸뚱이죠. 휴먼 캐피탈, 아니면 몸에 채워된 노하우죠. 전문가, 그렇죠? 뭐 변호사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그동안 체화된 노하우죠.
전문 지식, 스킬, 개인도 마찬가지죠. 뭐 어떤 숙련된, 그렇죠? 휴먼 캐피탈, 그들이 장래에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죠. 빚만 벗겨주면 장래에 충분히 벌어서 다시 출발할 수 있죠. 어느 채무자가 채권자들이 청구로서 자유롭게 그들이 장래 소득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적 선택이다. 13장 절차도 이 개인회생입니다. 개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신선한 새 출발을 제공하지만 7장 절차와는 다른 형태를 취한다. 7장 절차를 신청할 자격이 되지 않는 채무자나 상당한 자산이 있는 채무자에게 유용하죠. 그러니까 7장 절차를 신청할 자격이 되지 않는 채무자나 상당한 자산이 있는 채무자에게 유용하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개인회생 많이 올렸죠. 5억, 15억, 한 10억, 15억으로 올렸죠. 13장 절차는 개인인 채무자가 자산을 전부 유지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그 대신에 채무자는 최소한 채무자가 7장 절차를 신청했을 때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었던 금액만큼을 채무자의 장래 소득으로부터 마련하여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변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게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죠. 그래, 너 지금 집 내가 경매 안 할 테니까 보증금 7천만 원 그대로 갖고 있어. 대신 면제세는 빼고 2천만 원은 장래에 보장을 해라. 개인과 비슷하게 법인도 7장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 파산이죠. 많은 경우에 법인은 11장 절차엔 회생을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난 이후에 7장 절차로 들어가게 되죠. 이게 이제 결련 파산이죠. 이게 다 미국 제도입니다. 1112조 B 참조. 이들 법인 파산 사건은 개인에게 신선한 새 출발을 부여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죠. 그렇죠? 법인 파산은 새 출발은 아니라 그랬어요. 7장 절차는 법인에게,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법인은 면책을 부여하지 않죠. 법인에 대한 전형적인 7장 절차에서 기업은 그 조업을 중단하였거나 즉각 중단할 예정이죠. 담보채무자가 담보물을 회수하고 나서도 남아있는 재산은 보통 507조 A8 하에서 우선권을 인정받는 조세를 징수하는 관서로 가게 되죠. 세금 먼저 내야죠. 법인이 7장 절차에 의한 파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목적은 보통의 일반 채권자들에게 재산을 배당하려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추적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채권자들이 확인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죠? 법인 파산은 뭐냐면 나 아무것도 없다. 관제인한테 내가 완전하게 다 빨가벗고 우리 법인이 다 수색을 당해서 해봤지만 아무것도 없다. 나눠주고 싶어도 세금 내니까 아무것도 없다. 근로자 임금 내고 남은 것도 없다. 있어도 조금이다. 그러니 더 이상 나를 추적하지 말지어다. 이게 좋은 표현입니다. 이걸 안 하면은 이제 막 의혹을 제기하죠. 이거 위장 파산 아닌가? 저 법인을 그냥 스톱 시켜놓고 거기 있는 재산을 아니면 기계, 장비, 근로자들을 싹 빼돌려서 새로운 법인으로 옮겨서 새로운 영업을 할 수도 있죠. 거래처를 또. 우리나라는 사실 옛날에 그런 게 많았고요. 그러니까 사실 법인 파산이 좀 활성화될 필요는 있죠. 투명하게 청산을 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더 이상 의혹이 없습니다. 깔끔하게, 그쵸? 의혹을 제기를 안 하죠. 형사고소도 안 하고. 근데 그런 법인 파산을 등한시하고 그냥 폐업만 딸랑 해버리면 뭔가 뒤늦게 막판에 원료를 공급하거나 막판에 그 기업에다가 돈을 꿔준 사람들은 사기당한 느낌이 나죠. 사기 파산, 그죠? 사기, 파산은 아니니까 사기 파산 아니더라도 사기당한 느낌이 나서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죠. 내가 돈을 꿔간 다음에 6개월 만에 도발을 깠어. 그죠? 도망을 갔어요. 공장 문을 딱 잡고. 그럼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열받죠. 그쵸? 사기죄로 고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실장 절차는 지속적으로 채권 출신을 바꾸는 회사의 경영진이 법인은 자산이 전혀 없고 따라서 소송을 해보았자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것이라는 점을 법인이 채권자들이 인식하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이래서 이제 법인 파산을 하라는 얘기예요. 채권자들한테 이해시키는 거죠. 물론 그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죠. 500만 원에서 2천만 원 범위 내에
비용이 있죠. 500, 700, 1000, 1200, 1500, 2000, 그쵸? 500, 1000, 500, 700, 1000, 1200, 1500, 2000. 6개 단계로 나눠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있겠죠. 파산 절차의 진행은 채무자의 전반적인 재무적 건강성에 대한 자세한 심사를 제공하는데, 이것은 달리 개별 채권자들이 진행하기는 어렵죠. 법원에서 관제인을 선임해서 관제인이 주재하여야 합니다. 제7장 절차에 의한 청산이라고 하여도 모든 재산이 나뉘어져 개별적으로 매각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관제인은 가능한 큰 덩어리로 재산을 매각할 의무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이것은 계속기업으로서 as a going concern, 재산을 한꺼번에 매각하는 것, 즉 영업양도를 의미하죠. 통으로 넘기는 거죠, 영업양도가. 그렇지만 실무에서는 운영 중인 기업은 거의, 미국도 그러나 봐요, 7장 절차의 신청을 하지 않는다. 파산 절차 외부에서 법인의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통 그 경영권을 파산 절차에서도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제11장 절차는 경영권의 유지를 허용하는 반면에 7장 절차는 기업이 사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관제인의 임명을 필요로 하죠. 관제인이 다 장악을 하죠. 대표이사는 파산 선고와 동시에 뭐가지 날아가는 거죠. 아무것도 못하, 아무것도 권한이 없죠. 박탈됩니다. 오히려 관제인이 보조자로서 청산 사무에 협조해야 될 의무만 있죠. 부르면 가야 되고, 어디 좀 가자, 뭐 해와라, 그쵸? 심부름꾼으로 전락하죠, 사실상.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법인 청산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의 어떤 필요하죠. 대규모 법인에 대한 채권자들은 기업이 재무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 파산 절차 외에서 상당한 지배권을 행사하고, 파산 절차 안에서도 이 지배권이 대부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많은 경우 기존의 경영진은 채권자들에게 충분히 존속되어 있는 터인지라 주요 채권자들은 11장 절차에서 관제인의 임명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전형이다. 이것은 기존 경영진이 사기에 연루되어 있어 채권자들이 관제인의 임명을 요구할 수 있는 분명한 권리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그것은 엔론이나 월드컴 사건에서 본 바와 같다. 이 엔론이나 월드컴은 미국이 2000년대 초반인가요? 아주 유명한, 그쵸? 유명한 어떤 사기 파산이죠. 그쵸? 경영진 다 구속되고, 몇십 년 형 받고, 구글이나 네이버 치면 나올 겁니다. 엔론, 월드컴. 그때 당시 어떤 닷컴 기업의 거품, 그쵸? 2000년대 초중반, 이때일 겁니다. 이게 2014년이니까, 아니면 2010년인가요? 하여튼 이건 치면 나옵니다. 엔론. 워낙 유명해서 에너지 기업인가 그랬을 거예요. 제11장 절차는 재정적 곤란에 처한 법인을 둘러싼 문제들을 실행하기 위하여 고안된 수단이다. 회생입니다. 회생. 법인 회생. 법인이 계속 기업으로서 지속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제11장 절차는 이것을 중단하고 일관된 방식으로 재무적 문제를 정돈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단순히 재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녹아내리고 있는 법인 외에는 7장보다는 11장 절차가 적합하다. 다음 사례를 검토해봐라. 보자. 담보물을 다시 회수한 담보채권자를 제외하고는 다른 채권자라고는 국세청밖에 없고, 밀린 것은 연방보험기여금법에 의한 기여금과 원천징수세이다. 기업의 사주들, 오너 매니저는 이들 조세에 대해 개인적, 잠재적으로는 형사적 책임을 지고 있으며, 이들도 또한 11장 절차를 신청하였다. 개인들도 11장 절차에 의한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 개인이 사정이 기업이 업무에 연관되어 있는 사건을 제외하면 13장 또는 실장 절차가 그들이 재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보다 매력적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반 회생, 법인 회생에 준해서 기업가들 많이 신청하죠. 전문직들도 물론 하지만 있습니다. 11장 절차. 우리는 누가 무엇을 지급할 것인지 및 어떤 스케줄에 따라 지급할 것인지를 정돈하여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11장 절차는 채무자들과 국세청 양쪽이 선택을 행하는 장이 되는 경우가 많다. 어느 누구도 사건이 각하되어야 한다거나 반환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는 한 법원을 그렇게 할 개연성이 크지 않다. 다수의 대규모 파산 사건에 있어서는 파산 법정을 통하여 계속 기업이 유지되는 상태로 기업을 수월하게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파산 절차의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이 있다. 그렇죠?
M&A를 통해서 이제 뭐냐면 좋은 부분, 가치가 있는 부분만 떼어놔서 파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을 갖고 채권자에 나눠주고, 뭐 진짜 아무 쓰레기, 그 다음에 도저히 운영이 안 되는 건 완전히 폐업을 해서 청산을 하는 거죠. 11장 절차는, 그죠? 11장은 회생이라고 그랬습니다. 11장 절차는 그와 같은 통매각을 허용하고 매수인에게 우발 채무자로부터 자유로운 깨끗한 소유권을 취득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장 절차는 손상하지 않고 유지될 기업이 새로운 자본구조를 필요로 할 경우에 공개토론장을 마련해 준다. 과거의 불운으로 인하여 기업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을지도 모르지만 그 기업이 보유한 재산은 최선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기업이 고정체불을 감면함으로써 전체로서의 채권자들의 형편은 더 나아질 것이다. 11장 절차 회생입니다. 부파산법 뱅크럽시 액트의 제 X가 10장이죠. 10, 11, 12장을 대체한 것이다. 1898년 파산법의 장에 대해서는 로마 숫자를 사용하고 1978년 법의 장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는 것이 관습이라고 합니다. X가 로마 숫자의 10입니다. 11장 절차에서는 관제인이 아니라 채무자 관리인이 사업의 경영을 일상적으로 지속하는 경우가 많다. 채무자가 계속 기업으로서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실질적인 조업을 행하는 회사일 때는 많은 재산 가치에 걸려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일반 채권자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행한다. 그렇지만 다수의 11장 절차 사건에 있어서는 자본구조는 둘 또는 그 이상의 층위에 걸친 담보채권자들로 구성된다.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자유롭게 매각할 수 있는 재산, 부인권 소송으로 해소할 수 있는 재산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 결렬된 경우에는 일반 채권자는 역할이 거의 없고, 있다고 해도 지극히 작은 부분만을 수행한다. 이론상 연방관제인은 각 제11장 절차가 개시될 때 채권자 협의회를 구성하지만 협의회는 걸려있는 것이 충분한 경우에만 활동한다. 1102B는 채권자 협의회가 채권액 순으로 7위까지 채권자로서 희망하는 채권자로 구성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실무에서는 연방관제인은 대표성 있는 채권자 협의회를 구성하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많고, 1102A4도 소기업을 운영하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그 자신이 존속을 위태롭게 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다액인 경우에는 그 채권자가 채권자 협의회 가입을 관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제11장 절차에서의 채권자 협의회는 신청 제출 이전에 채권자들이 조직한 위원회가 공정하게 선출되고 존재하는 다양한 종류의 청구권을 대표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채권자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전체로서의 일반 채권자들의 다양성에 비하면 상위 7개 채권자들은 서로 등질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방관제인은 때때로 채권자 협의회 구성원을 상위 7개 채권자들을 넘어 찾는다. 대형 사건에서는 채권자 협의회가 여러 존재하기도 하고 주주협의회도 있다. 채권자 협의회의 사무를 보는 것은 장점도 단점도 있다. 구성원은 절차상의 여러 행위에 가깝기 때문에 대체 무엇이 진행되는지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비밀로 간주하는 정보를 취득할 수 있고, 이 때문에 청구권을 매각하거나 청구권을 추가적으로 매집할 수 있는 능력과 같은 절차 내에서 채권자로서 행해할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될 수 있다. 더욱이 채권자 협의회의 사무는 시간을 소모한다. 제11장 절차에서 채권자 협의회는 7장 절차에서 협의회와 달리 변호사나 회계사 같은 전문 직업인을 사용할 수 있고, 그들에게 업무 처리를 맡기는 비용은 507조 하에서 우선권을 누리는 절차 비용에 해당한다. 그렇다고 해서 채권자 자신이 그 노력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 게다가 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는 채권자는 그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이해관계도 보살펴야 할 임무가 있다. 사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채권자들도 비록 공식적인 채권자 협의회 구성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개시 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 1104에 의하면 법원은 관제인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조사위원, 이그제미너를 선임할 수 있는데, 연방관제인이 조사위원을 고르고 법원의 승인을 받기로 임명한다. 조사위원은 다양한 분파 사이에서 중재를 하게 하려는 목적만으로 선임되기도 한다. 조사위원은 채무자 관리인이 주주에 대한 부인권 행사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원인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선임할 때가 있다. 채무자 관리인으로서는 이해관계 충돌 때문에 권리 행사에 열성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쵸? 우리나라에서 개인 회생도 그렇고 법인 회생도 그렇고 관리인 자체가 부인권 행사에 적극적이지 않죠. 자기가 얼마 전에 과거에 한 행위를 스스로 부인하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법원에서 이제 적절하게 채권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부인권 행사 명령을 내릴 수가 있죠. 가끔 부인권 행사 명령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조사는 막대한 비용이 들 수 있고 또한 권리 행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졌거나 곧 행할 작업과 중복될 위험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조사는 상당한 재산 회수로 이어져 채권자들을 이롭게 하겠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예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엔론 파산 사건에서는 2년 가까운 기간 동안의 조사 활동에 수십 명의 변호사와 다른 전문 직업인들이 투입되어 비용이 거의 1억 달러가 들었지만 그 뒤 화해를 통하여 회상 금액의 10배, 10억 달러를 초과하였다. 11장 절차에서 채무자의 가장 중요한 권리 중 하나는 신청서 제출로부터 처음 120일의 기간 동안에는 채무자만이 회생 계획을 제출할 수 있는 배타적 권한을 가진다는 점이다. 처음에 이제 채무자가 우선권이 있습니다. 법원은 이 기간을 18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채무자가 계획을 제출하면 1121 C3에 의하여 계획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한 기간은 60일 더 가질 수 있다. 배타적 제출 기간이 경과하면 이해관계인 누구나 회생 계획을 제출할 수 있다. 둘 이상의 계획안이 11장에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파산법원은 1129C에 의하여 채권자들과 지분권자들이 선호를 고려하여 어떤 계획을 인가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채무자가 배타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종료하면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회생 계획이 제한되고 또 인가될 가능성이 크다. 담보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한 사건에서 배타적 제출 기간이 종료는 자동 중지 해제와 동일한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기업이 영업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점을 인식하기 때문에 파산법원은 명백한 목표치를 확립한 후 채무자가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결정적인 행동을 취하는 방식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합당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사건이 개시될 때 주요 채권자가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도록 자동 중지를 해제해야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채무자인 회사의 경영진으로서는 회사가 계속 기업으로서 운영되는 상태로 다른 회사에게 매각될 수 있음을 들어 중지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파산법원은 담보권자의 중지 해제 신청을 기각하면서 앞으로 6주 동안 매수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중지 해제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결정할 수도 있다. 이게 공평하겠죠. 시간만 끌 수가 있으니까. 11장 절차의 채무자는 파산 절차 개시 후에 재화 용역 및 자본적 설비를 공급하는 자들과 협상하는 데 시간을 많이 사용한다. 11장 절차는 임대차 계약, 계속적 계약 및 근로계약을 다시 재협상할 수 있는 공문장을 제공한다. 지금 현재 11장 절차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면 쌍용 자동차, 수원에, 평택인가요? 쌍용 자동차가 지금 이 11장 절차를 밟고 지금 뭐 근로계약도 그렇고 이제 협상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러한 협상은 파산 절차 외부에서 일하는 협상과 구분하기 어렵다. 제3자는 파산 절차 외부에서라면 누렸을 권리와 가능한 한 가깝게 일치하는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 원칙이다. 항공기 리스에 적용되는 1110이 좋은 예이다. 다른 상황에서 제11장 절차는 파산 절차 외부에서의 기준선에 비하여 채무자의 협상력을 극적으로 증진하는 규칙을 제공한다. 그와 같은 규칙에 의하면 채권자들은 제3자의 희생으로 파산절차 외부에서의 기준선에 비하여 이익을 얻는다. 1113 하에서 단체 협약의 처리도 명확한 신뢰 중 하나이다. 그렇지만 파산절차 내에서의 협상은 모두 조업이 계속되게 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경향이 있다. 11장 절차 내에서 회생되는 기업은 그에 투입되는 노동, 자본, 그리고 원자재에 대한 시장 가격과 비슷한 것을 기업이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들이 집합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떠난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기업이 효과적으로 경쟁하지 못한다면 그 기업은 시장 경제에서 생존할 수 없다. 1122 내지 1129조는 채권자들 사이에서 협상을 위한 구조를 확립한다. 이 조항들은 모든 선수들이 절차적 권리 및 그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경우 그들이 실체적 권리에 대하여 규정한다. 이러한 다양한 권리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1129조에 있는데 절대 우선의 원칙, Absolute Priority Rule이라고 알려진 일반 원칙을 구현하고 있다. 이 원칙은 파산 절차 내의 채권자들이 그들이 파산 절차 외부에서의 우선순위에 따라 변제받을 것을 보장하고자 한다. 채무자가 절대 우선의 원칙을 만족하는 방법으로 채권자의 반대를 누르고 회생계획을 관철할 수 있는 능력을 채무자의 강제인가권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도 강제인가권이 있죠. 우리나라는 이제
67% 넘어야 되는데 67%가 안 됐을 때 재판부가 법원에서 강제인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쌍용차가 사실은 옛날에 회생했을 때 강제인가가 됐었죠. 제 기억으로는 아마 그때 고 대법원장님 아니면 이 대법원장 아니면 고영환 아니면 이종석 하여튼 예전에 서울회생법은 생기기 전에 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서 제가 보면 고영환 부장 같아요. 고영환 수석부장님 시절에. 그분 나중에 대법관도 되고 지금 퇴임하셨습니다만 그때 크램다운 강제인과를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 언론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쌍용차. 예전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가 아니고 1141부터 1146까지 규정은 기존 청구권의 면책과 회생계획의 실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 채무자의 면책에 관한 조항인 727조를 파산재단의 재산으로부터 개인의 소득이 541조에 제외되는 것과 연관지어 읽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1141의 면책조항은 절대우선의 원칙과 연관을 지어 읽어야 한다. 함께 모아서 채무의 면책과 절대우선의 원칙은 11장 절차의 중심적 목표를 수행한다. 각 채권자에게는 모든 채권자의 집합적 이익 대신에 오로지 그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인센티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지할 가치가 있는 기업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자, 이게 이제 지금 25페이지까지 읽은 게 미국 파산법이 이제 조문이 한 1100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1장 이건 이제 장르로 되어 있죠. 1, 3, 5는 공통되는 거, 7장은 파산, 7장은 법인 파산, 개인 파산, 막론하고 파산이고요. 11장은 회생, 일반 회생, 그 다음에 13장은 개인 회생,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9장은 지방자치단체, 15장은 국제도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농업인에 대한 이런 좀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이제 미국 파산법의 구조에 대해서 한 세 번에 걸쳐서 이제 나눠 읽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파산 사건의 관할에 대해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게 이제 사실은 처음이죠. 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